그녀의 결혼은 사랑으로 시작됐지만 단 한 번의 사고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정희는 도연 명의로 왜 대출이 많냐며 따졌습니다. 내가 이 집에 들어온 후부터 재수없는 일이 생겼어. 당장 나가거라. 차라리 이혼하고 나가라고 했어요. 도연이 사고를 당한 지 이제 일주일째입니다. 그날의 사고는 단순한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정은아는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반짝이는 긴 복도, 공기에는 소독약 냄새가 짙게 깔려 있었어요. 그 냄새는 마치 절망의 상징처럼 그녀의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남편 도연이 교통사고로 쓰러진 지 일주일, 그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어요. 수술과 치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병원비 고지서는 그녀의 가방 속에서 무겁게 자리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와 남동생을 돌보던 그녀에게 이번 시련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게였습니다. 휴대폰은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번호 표시조차 없는 빛독촉 전화였어요. 그녀는 차마 받지 못한 채 진동이 꺼지길 기다렸습니다. 받아봤자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돈은 없고 남편은 의식불명이고 미래는 캄캄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구급차 불빛이 보였어요. 울부짖는 사이렌 소리가 더 이상 특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또 다른 재난의 신호일 뿐이었어요. 정은아는 병실 문패에 적힌 남편의 이름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도현. 한때는 반짝이던 이름이 이제는 절망의 벽에 매달린 듯 아득하게 보였어요. 그 세 글자가 자신의 전부였는데 이제는 무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병실 안에서 시어머니 윤정희의 흐느낌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원망하는 듯한 눈빛을 자주 보냈어요. 내가 더 잘 챙겼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는 말을 여러 번 들어야 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은하의 심장을 다시 갈라놓았어요. 그러나 그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잃을지도 모르는 두려움이 이미 모든 말을 집어삼켰으니까요. 은하는 가방에서 병원비 고지서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쳐본 숫자들은 현실이라고 믿기 어려웠어요. 수천만 원의 치료비, 그녀가 평생 벌어도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아직 사고 경위 조사 중이라며 지급을 미루고 있었어요.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보험금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는 없었습니다. 매일 쌓여가는 병원비 앞에서 은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동생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등록금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어머니는 당뇨약 값도 부담스러워하고 계셨습니다. 가족 모두가 은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정작 그녀는 자신조차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은하는 벽에 기대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교사로 일하며 나름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휴직 상태인 지금 그녀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들은 모두 목적이 있어 보였습니다. 할 일이 있고 갈 곳이 있고 해결할 문제가 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은하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다리는 것 외에는 말이에요. 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켰습니다. 병원은 조용했지만 은하의 마음은 시끄러웠어요.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시간은 흘러가고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창밖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 뒤에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은하에게는 그런 평범함조차 사치로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면회 시간도 아니었어요. 그저 복도에서 멀리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저기 있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은하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 복도에서 내 인생의 겨울을 처음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어요. 이 절망의 순간이 훗날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줄 씨앗이 될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오전 9시, 은하는 신경외과 진료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손에는 도연의 최신 검사 결과지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담당 신경외과 의사인 김 교수가 부르자 은하는 벌떡 일어났어요. 진료실에 들어가니 컴퓨터 모니터에 도연의 뇌 MRI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김 교수는 영상을 가리키며 뇌부종이 더 확산되었다고 설명했어요. 은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상태가 더 위험해진 건지 묻자 김 교수는 예의주시해야 할 상황이라며 추가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보호자분, 치료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끈기의 문제입니다. 환자를 믿고 기다리는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끈기. 그 단어가 은하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은하는 그 말을 마음속으로 되새겼어요. 진료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어젯밤에 환자의 혈압이 갑자기 떨어졌다는 소식이었어요. 지금은 안정되었지만 언제든 응급 상황이 될 수 있으니 가족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은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윤정이었어요. 지금 당장 집으로 오라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은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 거실에는 정희가 서류들을 펼쳐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채권 독촉장들이었어요. 여러 금융회사에서 온 것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은하는 시어머니가 사람을 시켜 도연의 상황을 알아본 것 같았어요. 정희는 도연 명의로 이렇게 많은 대출이 있었느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은하는 당황했어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거든요. 대부분 사업자금 대출인 것 같았지만 정확한 내막은 알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집안 체면을 걱정하며 분노를 표출했어요. 그러면서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이 집에 들어온 후부터 재수 없는 일이 생겼다며 차라리 이혼하고 나가라고 했어요. 도연은 자신들이 돌보겠다고 했습니다. 은하는 단호하게 거부했어요. 이혼은 절대 할 수 없으며 끝까지 도연 곁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돈 한 푼 없는 주제에 뭘 할 수 있느냐며 냉정하게 말했어요. 은하는 아까 들은 나쁜 소식을 차마 전할 수 없었습니다. 시댁을 나온 은하는 카페에 들러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려 했어요. 도연의 휴대폰을 다시 살펴보니 사고 당일 여러 번의 통화 기록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모르는 번호들이었어요. 문자 메시지 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박상민이라는 사람이 보낸 것으로 중요한 서류가 있으니 만나자는 내용이었어요. 사고 전날 받은 메시지였습니다. 인터넷 검색 결과 박상민은 대형 로펌의 변호사였어요. 은하는 이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박상민은 도연과 업무 관련 만남이 있었다며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고 제안했어요. 내일 자신의 사무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은하는 약속을 잡았어요. 뭔가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와 중환자실 면회를 했어요. 의식 없는 도연의 손을 잡으며 은하는 속삭였습니다. 박상민이라는 변호사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말한 끈기를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면회 시간이 끝나고 나오는데 다른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내일 오전에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소식이었어요. 뇌압 측정 검사라고 했습니다. 은하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하는 생각했습니다. 내일 박상민을 만나면 사고와 관련된 진실의 일부라도 알 수 있을까요? 상황이 아무리 나빠져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김 교수가 말한 끈기, 그것이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전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하는 현관문을 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좁은 투룸 원룸의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환기도 못 시킨 채 병원만 오가다 보니 집안 공기가 답답했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할 그릇들이 쌓여 있었고 우편함에서 가져온 고지서들이 테이블 위에 흩어져 있었어요. 전기요금 연체 고지서를 집어들었습니다. 12만 원. 그리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지금의 은하에게는 부담스러운 숫자였어요. 가스비, 관리비, 집세까지 합치면 이번 달에 내야 할 돈이 4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휴직 급여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은하는 침대에 앉아 도연과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사귀기 시작한 건 3년 전이었어요. 초등학교 교사였던 은하와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던 도연. 처음 만난 곳은 친구의 결혼식이었습니다. 도연은 신부 측 친구였고 은하는 신랑 측 친구였어요. 피로연에서 우연히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면서 인연이 시작됐죠. 도연은 차분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건축 일을 정말 좋아했고 자신만의 건물을 짓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은하는 그런 도연의 모습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자신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시댁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시어머니 윤정이는 며느리감으로 은하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어요. 집안 배경도 경제력도 부족하다며 노골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도연이 완강하게 버텨서 겨우 결혼할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시댁과의 관계는 틀어졌어요. 결혼 후 은하는 도연을 위해 많은 것을 양보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참았고 명절마다 복잡한 집안 행사도 묵묵히 따랐어요. 도연의 사업이 안정될 때까지 자신의 꿈은 뒤로 미뤄두었습니다.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쉽게 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은근히 은하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휴직을 하게 된 이유도 복잡했어요. 학교에서 담임을 맡던 중 한 아이가 가정 문제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은하는 최선을 다해 도왔지만 결국 그 아이의 부모가 학교에 민원을 제기했어요. 아이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교장은 은하를 감쌌지만 학부모들의 시선은 차가워졌어요. 은하는 스스로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생 지민이었어요. 은하는 마음을 다잡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학교 3학년인 지민은 이번 학기 등록금을 아직 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250만 원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알바비로 일부는 모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은하는 머릿속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지금 가진 돈으로는 지민의 등록금까지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포기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라며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지민은 형부 안부도 물었지만 은하는 많이 좋아졌다고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은하는 고개를 감쌌습니다. 거짓말만 늘어갔어요. 어머니에게도 지민에게도 모두에게 괜찮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60대 후반인 어머니는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아야 했어요. 의료비만 해도 한 달에 10만 원이 넘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약값이 부담스럽다며 병원 가는 것을 미루려 했어요. 은하가 꼬박꼬박 챙겨드려야 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도연의 노트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혹시 사고와 관련된 단서가 있을까 싶어 켜봤어요. 하지만 암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도연은 평소 보안에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몇 가지 번호를 입력해 봤지만 모두 틀렸습니다. 문득 도연이 자주 가던 정비소가 생각났어요. 차량 블랙박스 파일 복구도 해주는 곳이었습니다. 은하는 전화번호를 찾아 연락해 봤습니다. 파일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복구 비용이 50만 원 정도 든다고 했어요. 또 다른 지출이었지만 사고의 진실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은하는 방안을 둘러봤습니다. 팔 수 있는 물건들을 찾아봤어요. 결혼 때 받은 금반지, 명품 가방, 노트북까지 모두 합치면 200만 원 정도는 될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은하는 일찍 일어나 중고 매장을 찾아갔습니다. 결혼 반지를 빼고 팔 수 있는 것들을 모두 가져갔어요. 매장 직원은 물건들을 꼼꼼히 살펴본 후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급한 병원비는 해결할 수 있었어요. 병원 원무과에 들러 의무기록 사본을 신청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며칠 후에 나온다며 수수료를 받았어요. 은하는 그 기록에서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오후에는 박상민 변호사 사무실에 갈 예정이었어요. 강남에 있는 대형 로펌이었습니다. 지하철비까지 아껴가며 찾아가는 길이 초라하게 느껴졌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은하는 생각했습니다. 모든 게 동시에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도연의 건강, 가족의 생계, 시댁과의 관계까지. 하지만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도연이 깨어나면 모든 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박상민 변호사를 만나면 뭔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사고 전날 도연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중요한 서류를 언급했는지 알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은하는 가방 속 메모장을 꺼내 물어볼 질문들을 적어두었어요.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상민 변호사의 사무실은 강남 한복판 고층 빌딩 24층에 있었습니다. 은하는 로비에서 방문증을 받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병원만 오가다 보니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법무법인 대정의 접수 데스크는 웅장했습니다.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 그리고 정장을 차려입은 직원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어요. 은하는 박상민 변호사와의 약속을 말하고 잠시 기다렸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은 30대 후반의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박상민은 차분한 인상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뭔가 계산적으로 느껴졌어요. 개인 사무실은 깔끔했습니다. 벽면 전체가 법률 서적으로 채워져 있었고 큰 창 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박상민은 자신이 태광그룹 법무팀에서 일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도연의 건축사무소가 그룹의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알게 됐다고 했어요. 사고 전날 만나려 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일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었다고만 했어요. 은하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지 물었지만 박상민은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다만 도연이 몇 가지 절차적 부분에 대해 질문을 했다고 언급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상급자와 상의 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치료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은하의 말에 박상민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곧 연락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은하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으로 사무실을 나왔어요. 박상민과의 만남을 마치고 병원으로 향하던 은하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차분하고 권위적인 남자 목소리였어요. 태광그룹 이태경 상무라며 지금 당장 만나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태경?
은하는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어요. 지금 병원에 가는 길이라고 하니 병원 근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남편 일로 시급하다며 거절할 수 없는 톤이었어요. 병원 건물 최상층에 있는 VIP 라운지는 은하가 가본 곳 중 가장 럭셔리한 공간이었습니다.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창밖으로 도시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태경은 40대 중반의 엘리트 느낌이 강한 남자였습니다. 맞춤 정장에 명품 시계,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은하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 같았습니다. 이태경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회사 프로젝트에 대해 몇 가지 의문을 제기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자신 있게 설명했습니다. 도연이 우려했던 부분들은 이미 해결된 문제였다고 단언했어요.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남편의 치료라고 화제를 돌렸습니다.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자신들이 받은 의료진 자문 결과를 보여줬어요. 현재 상태로는 의식 회복이 매우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은하는 충격을 받았어요. 담당 의사는 그런 말 안 했는데 이태경은 병원 측이 희망적인 얘기만 했을 거라며 더 객관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모든 면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며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치료비 전액 지원, 기존 채무 완전 정리, 가족들의 향후 생활 보장까지 너무나 매력적인 제안이었어요. 대신 요구하는 것도 간단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보관 중인 프로젝트 관련 자료들에 접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향후 외부에서 문의가 있을 때 회사 입장에서 답변해달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도연의 컴퓨터나 사무실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고 만약 언론이나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남편이 프로젝트에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다고 증언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이태경은 명함과 함께 봉투를 건넸습니다. 계약서 초안이라며 내일 오후 6시까지 답변해달라고 했어요. 충분히 검토해보라는 말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하는 멍한 채로 라운지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창밖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태경의 제안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절실한 도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자료 확인이 아니라 거짓 증언을 요구하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하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박상민이 애매하게 말한 절차적 문제와 이태경이 요구하는 자료 접근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을 것 같았어요. 뭔가 중요한 것을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계약서를 펼쳐봤어요.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했습니다. 비밀유지 조항, 손해배상 조항 등이 얽혀 있었어요. 한번 서명하면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은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도연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위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을 각오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엇인가 잘못된 일에 휘말리고 있다는 불안감도 컸어요. 새벽이 되자 은하는 중얼거렸습니다. 살리려면 나부터 지옥에 들어가야겠어.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고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은하는 잠들지 못한 채 거실 소파에 앉아 계약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보니 어젯밤보다 더 복잡해 보였어요. 법률 용어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조항 하나하나가 마치 올가미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이태경이 답변을 요구한 시한까지 13시간 남았어요. 오후 6시까지.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인생을 좌우할 결정을 내리기에는 충분해야 했습니다. 휴대폰으로 무료 법률구조공단 번호를 찾아 메모해 두었어요.
하지만 이런 급한 상황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봐야 했어요. 오전 8시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날카로웠어요. 어제 저녁에 집에 누가 다녀갔느냐며 추궁했습니다. 은하는 놀랐어요. 이태경의 사람들이 집 주변을 조사한 걸까요? 그런 일 없었다고 하자 정희는 동네 사람들이 정장 입은 남자들이 집 앞을 서성거렸다고 하더라며 은하 때문에 괜한 일에 휘말리는 것 아니냐고 의심했어요. 은하는 아무 일도 없다며 달랬지만 정희는 체면을 생각해서 행동하라며 집안에 먹칠하는 일만은 없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압박도 계속되고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어요. 결정을 미룰수록 상황은 더 복잡해질 것 같았습니다. 아침 9시 은하는 용기를 내어 법률구조공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긴급 상담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오후 2시에나 시간이 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태경의 마감 시간에 맞추려면 촉박했어요.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은하는 도연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이태경이 언급한 도연의 의문 제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파악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계약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있을 테니까요. 도연의 건축사무실은 홍대 근처 낡은 건물 2층에 있었습니다. 열쇠를 돌리고 들어가니 먼지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며칠 동안 아무도 오지 않아서 공기가 답답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설계도면들이 어수선하게 놓여 있었어요. 태광그룹 관련 서류를 찾아봤습니다. 파일박스에서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폴더를 발견했어요. 폴더를 열어보니 이태경이 말한 내용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는 도연의 빨간 펜으로 누락 항목 다수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토지보상 관련 서류에는 보상금 산정 기준 불투명이라는 글씨도 보였습니다. 은하는 이제 상황을 정확히 이해했어요. 도연이 단순히 의문을 제기한 게 아니라 실제로 심각한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상세히 기록해둔 거였습니다. 이태경이 해결됐다고 주장한 것들이 실제로는 전혀 해결되지 않은 불법적 사안들이었어요. 휴대폰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들었어요. 남편 몰래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오가 되자 배가 고팠지만 식욕이 없었어요. 대신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시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태경의 제안은 단순한 도움이 아니었어요. 도연이 발견한 불법적인 문제들을 덮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오후 2시 법률구조공단 상담소에 도착했어요. 대기실에는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법적 문제로 고민하는 표정이었어요. 상담을 맡은 50대 중반 여성 변호사는 계약서를 빠르게 훑어본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상당히 위험한 계약이라며 특히 비밀유지 조항과 손해배상 조항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선 이 계약에 서명하면 관련 내용을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만약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 몇십억 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은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절박하다고 하자 변호사는 그럴수록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어요.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평생을 망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계약은 보통 상대방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성된다며 지금 당장은 도움을 받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완전히 상대방의 조종을 받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상담이 끝났을 때는 오후 3시 반이었습니다.
이태경에게 답변할 시간까지 2시간 반 남았어요. 은하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연을 보고 싶었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가니 도연의 상태는 여전했습니다. 의식이 없는 채로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각종 기계들이 내는 소리만이 그의 생존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도연의 손을 잡으며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내가 뭘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고, 당신을 구하려면 위험한 선택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발견한 그 문제들이 정말 중요한 건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막으려고 하는 걸 보면 알 것 같다고 속삭였어요. 간호사가 들어와서 잠시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했어요. 은하는 아쉬운 마음으로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우연히 김 교수와 마주쳤어요. 담당 의사였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남편 상태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는지 물었더니 김 교수는 바쁜 중이었지만 잠시 시간을 내줬어요. 현재로서는 상태가 안정적이라며 뇌부종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회복 가능성을 묻자 김 교수는 신중하게 답했어요. 쉽게 말하기 어렵지만 아직 단정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환자마다 회복 속도가 다르다며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어요. 은하는 이태경이 말한 절망적인 예후와는 다른 내용에 혼란스러웠어요. 다른 의사들은 어떻게 보는지 묻자 김 교수는 의료진은 모두 비슷한 견해라며 지금 단계에서 성급하게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김 교수와의 대화가 끝나고 은하는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이태경이 제시한 의료 소견이 과장되거나 편향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은하를 압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절망적인 정보를 제공한 걸까요? 시계를 보니 오후 4시 반이었습니다. 1시간 반 후면 이태경에게 답변을 해야 했어요. 은하는 병원 로비에 앉아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해 봤어요. 법률 전문가는 위험하다고 경고했고 담당 의사는 아직 확정적으로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치료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도연의 치료를 지속하기 어려웠어요. 은하는 휴대폰을 꺼내 이태경의 번호를 바라봤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오후 5시 40분. 은하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태경에게 전화를 걸어서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어요. 현명한 선택이라는 이태경의 말에 지금 병원 로비에 있다고 하니 VIP 라운지로 올라오라며 계약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올라가면서 은하는 자신에게 말했어요. 배신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나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어요. 정말 옳은 선택을 하는 걸까? 도연이 깨어나면 자신의 결정을 이해해 줄까? VIP 라운지 문 앞에 서서 은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태경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VIP 라운지에 들어선 은하를 이태경이 만족스러운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계약서와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또 다른 남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박상민이었어요. 이태경은 현명한 선택을 했다며 은하를 칭찬했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걱정을 덜어도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정식 계약서에 서명해야 했어요. 박상민이 계약서를 펼쳐 보이며 주요 조항들을 설명했습니다. 치료비 전액 지원, 기존 채무 정리, 월 생활비 지원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금액만 봐도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조건부로 계약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모든 약속은 서면으로 확인하고 중요한 대화는 녹음으로 남겨두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태경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웃으며 신중한 분이라고 말했어요. 박상민이 추가 서류를 준비해 왔습니다. 회사 출입증 발급 신청서, 보안서 약서, 그리고 각종 동의서들이었어요. 은하는 하나씩 꼼꼼히 읽어보며 서명했습니다. 특히 비밀유지 조항에는 밑줄을 그으며 정확한 범위를 확인했어요. 모든 서류 작업이 끝나자 이태경이 본격적인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내일부터 태광그룹 본사에 출입할 수 있다고 했어요. 명목상으로는 프로젝트 자문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도연의 설계 자료를 검토하고 정리하는 일이었어요. 은하의 첫 번째 임무는 간단했습니다. 도연의 사무실과 컴퓨터 자료에 접근해서 프로젝트 관련 문서들을 정리하는 것이었어요. 특히 환경 영향평가나 토지보상 관련 자료들을 우선적으로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박상민이 실무적인 조언을 해줬어요. 회사에서는 말을 아끼고 관찰에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대신 중요한 내용은 모두 메모로 남겨두라고 했어요. 그리고 직원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되 자연스럽게 정보를 수집하라고 했습니다. 이태경은 은하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줬습니다. 이제부터는 온순하고 협조적인 며느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도연의 아내로서 회사를 도우려는 선량한 의도를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어머니를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태경은 정희에게도 적절한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했어요.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집안 체면도 지켜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은하가 회사에 협조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계약이 완료되자 이태경이 첫 번째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확인한 은하는 놀랐어요. 당장 급한 병원비와 생활비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액수였습니다. 박상민은 은하에게 회사 출입증과 임시 사원증을 건네줬어요. 내일 오전 9시에 본사로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오리엔테이션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이태경이 당부의 말을 했습니다. 이 일은 도연을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남편이 깨어났을 때 모든 문제가 정리되어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은하도 그렇게 생각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라운지를 나서는 은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당장의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감도 컸습니다. 정말 옳은 선택을 한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하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거였어요. 평범한 교사였던 자신이 대기업의 은밀한 거래에 참여하게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어요. 도연을 살리기 위해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은하는 가방 속 출입증을 만지며 다짐했어요. 절대 들키지 않게 조심스럽게 행동하겠다고 말이에요. 집에 도착해서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거액이 입금되어 있었어요. 이제 당분간은 돈 걱정 없이 도연의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은하는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일상을 준비했습니다. 회사에 입고 갈 옷을 골라두고 필요한 준비물들을 챙겼어요. 그리고 작은 녹음기도 가방에 넣어두었습니다. 잠들기 전 은하는 중얼거렸어요. 내일부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순종적이고 협조적인 며느리, 남편을 걱정하는 선량한 아내의 모습을 연기해야 한다고. 그것이 도연과 자신, 그리고 가족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은하는 약속대로 태광그룹 본사 13층에 출근했습니다. 어제 받은 출입증을 목에 걸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오늘부터는 이태경이 요구한 자료들에 본격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김 과장이 은하를 팀 구석 조용한 자리로 안내했어요. 컴퓨터와 각종 서류 박스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이 담당했던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어요. 은하는 곧바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태경이 특히 관심을 보였던 환경 영향평가 보고서부터 살펴봤어요. 공식 승인본과 도연의 개인 메모들을 비교해가며 차이점을 찾아 나갔습니다. 몇 시간 작업하다 보니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도연이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이 최종본에서는 모두 수정되거나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생태계 파괴 우려와 관련된 도연의 의견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서 혼자 식사하며 은하는 생각했습니다. 이태경이 자신에게 이 자료들을 검토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도연이 남긴 문제 제기 흔적들을 모두 찾아내라는 뜻일까요? 오후에는 토지보상 관련 서류를 집중적으로 살펴봤어요. 여기서도 도연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일부 보상금이 시세보다 과도하게 책정된 사례들에 빨간 펜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최종 승인본에서는 그대로 통과되어 있었습니다. 은하는 이 모든 내용을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박상민이 강조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겨두었어요. 언젠가 이 기록들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퇴근 시간이 되자 은하는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 도연의 손을 잡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보고했어요. 회사에서 당신이 남긴 자료들을 보고 있다고, 당신이 얼마나 꼼꼼하고 양심적인 사람인지 새삼 느끼고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평소보다 평화로워 보였어요. 의료진들도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했습니다. 은하는 남편에게 곧 모든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하는 자신의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겉으로는 이태경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도연을 위한 진실 찾기였어요. 이 이중적인 역할을 계속 유지해야 했습니다. 둘째 날부터 은하는 더욱 체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오전에는 이태경이 요구한 자료 정리 작업을 하고 오후에는 도연의 숨겨진 기록들을 찾는 데 집중했어요. 회사 컴퓨터 시스템에서 삭제된 파일들을 복구하는 방법도 익혔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은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도연이 마지막까지 작성하고 있던 보고서 초안을 찾아낸 것입니다. 프로젝트 전반에 걸친 문제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서였어요. 그 보고서에는 환경 파괴, 부당한 토지 보상, 그리고 인허가 과정의 부정 의혹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이 이 모든 것을 상부에 보고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사고가 나는 바람에 보고서는 미완성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은하는 이 보고서를 USB에 복사해서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동시에 이태경에게는 일반적인 자료 정리 작업만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했어요. 아직 결정적인 증거를 공개할 때는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은하와 도연 사이의 관계도 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남편을 걱정하는 아내였지만 이제는 함께 싸우는 동지 같은 느낌이었어요. 매일 밤 병실에서 나누는 일방적인 대화가 둘 사이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은하는 도연에게 자신의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어떻게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지, 언제쯤 진실을 공개할 예정인지 말이에요. 물론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지만
은하에게는 남편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응원해주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면회 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은하가 오늘 발견한 새로운 증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도연의 손가락이 분명하게 움직였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적으로요. 은하는 흥분해서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도 신기해하며 도연의 반응을 확인했어요. 의식이 완전히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 외부 자극에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은하는 새로운 희망을 품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도연이 깨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력도 결실을 맺어가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함께 싸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2주째가 되면서 은하는 회사에서의 역할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순종적이고 협조적인 며느리였지만 내적으로는 단호하고 전략적인 조사자가 되어 있었어요. 이 이중성을 자연스럽게 유지하는 능력도 늘었습니다. 매일 저녁 도연과 나누는 대화는 은하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말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확실히 은하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연결고리는 사고 이전보다 더 강해져 있었어요. 3주째부터 은하는 본격적인 정보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이태경이 요구한 자료 검토를 핑계로 회사 내부 깊숙한 곳까지 접근할 수 있었어요. 가장 먼저 주목한 곳은 지하 2층 문서고였습니다. 문서고 관리 직원은 은하가 도연의 아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프로젝트 자료 정리 차왔다고 하니 흔쾌히 출입을 허가해줬습니다. 은하는 여기서 중요한 발견을 했어요. 매주 금요일 파쇄 예정 문서 목록에 도연 관련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태경이 자신에게 찾으라고 한 자료들이 곧 파쇄될 예정이라는 사실이 모든 것을 명확하게 해줬어요. 그는 은하를 이용해서 도연의 문제 제기 증거들을 찾아낸 다음 완전히 없애버리려던 것이었습니다. 은하는 재빨리 해당 문서들을 복사했어요. 공식적으로는 사라질 예정이었지만 실제로는 도연이 발견한 핵심 증거들이었습니다. 환경 파괴 우려, 부당한 보상금 지급, 인허가 과정의 문제점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회계팀에서도 흥미로운 정보를 얻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우연히 만난 김 대리가 최근 프로젝트 지출 패턴이 이상하다고 언급했어요. 일부 용역업체들에 대한 지급액이 기존 계획보다 훨씬 많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은하가 그 업체들 명단을 확인해 보니 대부분 실체가 모호한 곳들이었어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프로젝트 자금을 빼돌리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도연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문제였어요. IT팀에서는 더 결정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젊은 직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도연의 백업 파일에 대해 알려줬어요. 사고 직전까지 도연이 많은 자료를 백업 서버로 전송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직원은 다음 주 화요일 오후 정기 점검 시간에 비공식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고 했어요. 절대 비밀로 해달라며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은하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어요. 택배실에서도 의미 있는 발견이 있었습니다. 수신인 불명으로 반송된 서류들 중 상당수가 도연이 외부 기관에 보내려던 것들이었어요. 환경부, 국토부, 감사원 등 다양한 곳이었는데 모두 주소 오류나 수신 거부로 돌아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은하는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도연의 제보가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차단되지는 않았을 것 같았어요. 일부는 목적지에 도달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태광그룹 환경재단 행사에 봉사자로 참여하면서
은하는 놀라운 연결고리를 발견했어요. 재단 이사진 명단에서 도연이 의심했던 토지보상 업체들의 실소유주들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재단 후원자로 등록되어 있었어요. 프로젝트 예산이 허위 보상금으로 빠져나간 후 재단 후원금으로 다시 순환하는 정교한 자금 세탁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것은 도연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전체 구조였어요. 화요일 오후 드디어 IT 직원의 도움으로 백업 서버에 접근했습니다. 시스템 점검으로 다른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두 사람은 조용히 도연의 계정으로 들어갔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엄청난 양의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고 그 중에는 은하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결정적 증거들이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태경과의 회의를 몰래 녹음한 파일이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해 보니 이태경이 직접적으로 부정행위를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환경 영향평가 조작, 허위 보상금 지급, 관련 인사들에 대한 로비까지 모든 것이 그의 음성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은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는 결정적 증거였어요. 재빨리 모든 파일을 외장하드에 복사했습니다. IT 직원도 놀란 표정으로 은하를 도왔어요. 그날 저녁 병원에서 도연을 만났을 때 은하의 흥분을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드디어 당신이 찾던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어요. 도연의 손가락이 더욱 뚜렷하게 움직였고 눈꺼풀도 자주 떨렸습니다. 간호사를 불러 확인해 보니 뇌파 활동이 훨씬 활발해졌다고 했어요. 의식 회복이 임박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은하는 남편과 함께 싸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꼈어요. 집으로 돌아와 은하는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도연의 문제 제기 자료, 이태경의 녹음 파일, 자금 세탁 관계도, 그리고 재단을 통한 돈의 흐름까지 이제 완전한 그림이 그려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위험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은하가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면서 들킬 가능성도 높아졌어요. 이태경이 언제까지 속아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은하는 계속 전진하기로 했어요. 이제 결정적 증거들을 모두 확보했으니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박상민의 도움을 받아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넷째 주 금요일 저녁, 은하는 평소와 같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중환자실 간호사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담당 간호사의 표정이 평소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줬어요. 오늘 오후부터 도연의 뇌파 활동이 급격히 활발해졌다고 했습니다. 손가락 움직임도 훨씬 뚜렷해지고 눈꺼풀 떨림도 규칙적으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의식 회복의 확실한 신호라고 의료진들이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면회실에 들어간 은하는 도연의 변화를 즉시 느꼈어요. 얼굴 혈색이 훨씬 좋아졌고 호흡도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은하가 손을 잡자 도연이 분명하게 반응했어요. 이번에는 확실했습니다. 은하는 지난 몇 주간 수집한 모든 증거에 대해 조용히 보고했습니다. 이태경의 녹음 파일, 자금 세탁 시스템, 그리고 재단을 통한 돈의 흐름까지 상세히 설명했어요. 도연의 눈꺼풀이 반응하듯 계속 떨렸습니다. 간호사를 불러 재확인해 보니 의식 회복이 며칠 내로 가능할 것 같다고 했어요. 은하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남편과 함께 진실을 밝힐 수 있게 될 거였어요. 월요일 아침 평소처럼 출근한 은하에게 김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이태경 상무가 오늘 오후에 긴급 회의를 요청했다는 전원이었어요. 지금까지의 자료 검토 결과를 종합 보고받고 싶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은하는 긴장했지만
동시에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이태경의 진짜 의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순종적인 며느리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해 왔으니 의심받지는 않을 거였어요. 오후 2시 이태경의 개인 사무실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박상민도 함께 있었어요. 이태경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은하의 작업 결과에 대해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곧 진짜 목적이 드러났어요. 이태경은 은하가 찾아낸 모든 문제 자료들을 목록으로 정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완전히 폐기 처분하기 위해서라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은하는 속으로 소름이 돋았지만 표면적으로는 이해한다고 답했습니다. 남편의 명예를 위해서라면 문제될 만한 자료는 없애는 게 좋겠다고 동의하는 척했어요. 이태경이 추가로 요구한 것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외부에서 문의가 올 경우를 대비해서 각서를 써달라는 것이었어요. 도연이 프로젝트에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거짓 증언서였습니다. 박상민이 각서 초안을 보여주면서 설명했는데 그의 목소리에서 미묘한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은하는 박상민이 이 일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은하는 신중하게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어요. 중요한 결정이니까 며칠 더 생각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태경은 일주일의 시간을 주겠다고 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압박감이 느껴졌어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박상민이 은하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복도 구석에서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해지고 있다고, 정말 위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상민은 자신의 진짜 입장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이태경의 요구가 점점 법적 선을 넘고 있다고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은하가 원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다고 암시했어요. 은하는 박상민의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태경 편이었지만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양심의 갈등을 겪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것은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에서 도연을 만났을 때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도연이 실제로 눈을 떴습니다. 아직 완전한 의식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깨어있는 상태였어요. 은하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연도 은하를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말은 할 수 없었지만 눈빛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했습니다. 은하가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하자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료진에 따르면 완전한 의식 회복까지는 며칠 더 걸릴 것 같다고 했습니다. 뇌 기능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으니 곧 대화도 가능할 거라고 했어요. 화요일 아침 출근한 은하는 박상민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만나자고 제안했어요. 박상민은 조심스럽게 동의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박상민은 더욱 솔직해졌어요. 자신이 처음에는 단순한 법무 자문을 하는 줄 알았는데 점점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박상민은 은하에게 중요한 정보를 알려줬어요. 외부 기관에서 이미 프로젝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연의 제보 중 일부가 목적지에 도달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태경이 그렇게 초조해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이태경은 외부 조사에 대비해서 모든 증거를 없애고 은하를 이용해서 도연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하게 만들려던 것이었어요. 박상민은 은하에게 제안했습니다. 만약 원한다면 자신이 수집된 모든 증거를 관련 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고 했어요.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고발장을 작성해서 검찰에 넘길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은하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박상민과 함께 그리고 곧 깨어날 도연과 함께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수요일 오전 은하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간호사가 급히 달려왔어요. 도연이 완전히 깨어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대화도 가능한 상태라고 했어요. 병실에 들어간 은하는 드디어 남편과 마주 볼 수 있었습니다. 도연은 약한 목소리로 고맙다고 말했어요. 은하가 모든 것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자신이 수집했던 증거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봤어요. 은하가 모든 것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고 대답하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반격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도연과 은하 그리고 박상민이 함께 힘을 합쳐 이태경의 부정행위를 세상에 알리기로 했어요. 지금까지의 고통과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을 때가 온 것입니다. 도연이 깨어난 지 사흘 후 은하의 일상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출근길에 같은 차량을 자주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병원 가는 길에서도 집 근처에서도 계속 나타나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특히 김 과장이 은하를 대하는 태도가 조심스러워졌어요. 마치 뭔가 알고 있지만 말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에 평소 친하게 지내던 정수진이 은하를 조용한 곳으로 불렀어요. 수진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위층에서 은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했어요. 좋지 않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소문인지 묻자 수진은 망설였습니다. 은하가 단순한 자료 정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회사에 왔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했어요. 심지어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은하가 회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이태경의 비서가 은하를 찾아왔어요. 상황이 급변했으니 내일 오전 긴급 회의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자료와 목록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은하는 불안감이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퇴근 후 병원으로 가는 길에 은하는 추적당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지하철에서 내릴 때도 병원 입구에서도 같은 사람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어요. 병실에서 도연과 만났을 때 은하는 상황이 급박해지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도연은 아직 체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머리는 맑았어요. 은하의 말을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이태경의 네트워크가 더 광범위하고 조직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은하의 안전이 걱정된다며 당분간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어요. 그때 간호사가 들어와서 이상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도연의 회사 동료라고 하는 사람이 면회를 요청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중환자실 규정상 가족이 아니면 면회가 어렵다고 설명했더니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은하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태경 측에서 도연에게도 직접 접근하려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간호사에게 당분간 더욱 신중하게 면회 관리를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한 은하는 더욱 노골적인 감시를 받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설치된 것 같았고 문서고 출입도 제한되었어요. 심지어 개인 사물함 열쇠도 새로 교체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이태경의 사무실에서 예정된 회의가 열렸어요. 이번에는 박상민 외에도 회사 보안팀장과 인사팀장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태경의 표정은 차갑고 의심스러웠습니다. 은하가 지금까지 작성한 자료 목록을 보더니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왜 업무 범위를 벗어난 특정 자료들에 관심을 보였는지, 이런 내용을 다른 사람과 논의한 적이 있는지 추궁했습니다.
은하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남편의 업무를 제대로 이해하려다 보니 관련 자료들을 폭넓게 검토하게 된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누구와도 회사 업무를 논의한 적 없다고 단호하게 부인했어요. 하지만 이태경은 만족하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보안팀장이 나서서 은하의 업무용 컴퓨터 접근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은하가 할당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파일들에 접근했던 기록들이 상세히 나열되어 있었어요. 은하는 당황했지만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프로젝트 전반을 이해해야 남편의 기여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어요. 업무 초기라 시스템 사용법도 익숙하지 않아서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사팀장이 개입하며 계약 조건을 상기시켰어요. 은하가 서명한 보안 서약서와 비밀유지 조항을 언급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 법적 책임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이태경이 본격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은하의 남편이 깨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제 각서를 작성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외부 기관의 문의가 늘어나고 있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박상민이 각서를 내밀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전과 달리 경직된 표정이 역력했어요. 은하는 박상민도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은하는 각서 내용을 검토해 보겠다며 시간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이태경은 지금까지 충분한 검토 시간을 주었다며 즉시 서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상황이 급박해졌다는 이유로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했어요. 보안팀장이 추가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회사 보안 시스템이 포착한 은하의 의심스러운 활동들이었어요. 권한 없는 구역 출입, 업무 시간 외 컴퓨터 사용, 그리고 문서 복사 기록까지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이태경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이 모든 증거를 보면 은하가 단순한 업무 수행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했습니다. 각서 서명을 거부한다면 계약 위반으로 간주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이태경은 은하가 회사를 배신했다고 확신하는 것 같았어요. 보안팀장과 인사팀장도 은하를 적대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이태경이 최종 선택을 요구했어요. 지금 당장 각서에 서명하든지 아니면 모든 계약을 파기하고 지원금을 반환하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회사 기밀 유출 혐의로 민사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협박했어요. 은하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각서에 서명하면 도연이 발견한 모든 증거가 무의미해질 것이었어요. 하지만 거부하면 경제적 파탄과 법적 위험을 동시에 감수해야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을 나오면서 박상민이 은하 곁으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였고 그의 표정도 공식적이었습니다. 회사 방침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했어요. 점심시간에 은하는 회사 구내식당에서 혼자 식사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이미 소문이 퍼진 것 같았습니다. 수진도 멀리서 안쓰러운 표정으로 바라볼 뿐 다가오지 않았어요. 오후에 은하의 업무 권한이 대부분 박탈되었습니다. 컴퓨터 접근이 제한되고 문서고 출입도 금지되었어요. 사실상 격리 조치였습니다. 김 과장이 미안한 표정으로 위층에 지시라며 어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보안 요원이 은하를 에스코트했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감시와 압박이 목적이었어요. 회사 정문을 나서는 순간까지 여러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병원 가는 길에서도 추적은 계속되었어요. 이제 은하는 자신과 도연 모두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았어요. 병실에서 도연과 만났을 때 은하는 모든 상황을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각서를 쓰든지 모든 것을 포기하든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도연도 심각한 표정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했습니다. 도연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 자신이 지지하겠다고, 하지만 은하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진실도 중요하지만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고 당부했어요. 그날 밤 은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인생을 바꿀 선택을 해야 했어요. 각서에 서명하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지만 안전할 것이고, 거부하면 위험하지만 진실을 지킬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하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 있었어요. 각서에 서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도연이 목숨을 걸고 찾아낸 진실을 배신할 수는 없었어요. 로비에서 대기하던 보안 요원이 은하를 에스코트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도 복도에서도 감시의 시선이 따라왔어요. 이제 은하는 완전한 감시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태경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박상민, 보안팀장, 인사팀장뿐만 아니라 법무팀에서 온 변호사들까지 있었습니다. 마치 법정 같은 분위기였어요. 이태경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결정을 내렸느냐고 했어요. 은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각서에 서명할 수 없다고, 남편이 발견한 것들이 사실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어요. 회의실에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태경의 얼굴이 차가워졌어요. 예상했던 답변이었지만 실망스럽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선언했어요. 법무팀 변호사가 나서서 은하에게 통보했습니다.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지원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겠다고 했어요. 이미 지급한 치료비와 생활비, 그리고 위약금까지 합치면 2천만 원 정도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은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도 부족할 금액이었어요. 가족 모두의 생계가 위험해질 상황이었습니다. 추가로 기업 기밀 유출 혐의로 형사 고발도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이 경우 벌금이나 집행유예까지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은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태경이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각서에 서명하면 모든 법적 조치를 취소하겠다고 했어요. 은하가 단순히 착각했던 것으로 처리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연을 배신할 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태경은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회의를 끝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은하를 에스코트해서 개인 물건들을 수거하게 했어요. 회사를 나서는 순간 은하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이제 도연의 치료비는 물론 생활비도 없었어요. 게다가 거액의 손해배상까지 물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오후에 병원에 갔을 때 원무과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치료비 지급 보증이 해지됐다는 통보였어요. 당장은 기존 치료를 유지하지만 일주일 후부터는 모든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은하는 절망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치료비를 마련해야 했어요. 게다가 앞으로도 치료는 계속 필요했습니다. 도연이 이제 막 깨어났는데 치료를 중단할 수는 없었어요. 더 충격적인 일은 그날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 정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사납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며 무슨 일이냐고 추궁했어요. 정희는 은하를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에서 인정받는다고 자랑하더니
이제 와서 문제를 일으켜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분노했어요. 도연 치료는 어떻게 할 거냐고 집안 망신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은하는 사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태경의 부정행위에 대해 설명하려 했지만 정희는 듣지 않았어요. 그런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더욱 화를 냈습니다. 정희는 냉정하게 선언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겠다고 말했습니다. 도연은 자신들이 돌볼 테니 은하는 이 집안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은하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도연을 만났을 때 은하는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회사에서 쫓겨났고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어요. 도연은 괴로워하며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자책했습니다. 차라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머니 말씀대로 하자고 말했어요. 더 이상 은하를 고생시킬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은하는 울면서 그럴 수는 없다고 만류했어요. 진실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자신이 뭔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은하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통장 잔고로는 일주일치 치료비도 부족했어요. 신용카드 한도도 거의 다 썼고 더 이상 대출받을 곳도 없었습니다. 동생 지민에게서 등록금 문의 전화가 왔지만 받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약값 요청 문자도 답장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가족들을 도울 능력조차 없어져 버린 거였어요. 새벽에 은하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고 도연을 구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빠뜨렸다고 자책했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박상민도 이제 연락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을요. 그도 이태경의 감시를 받고 있을 테고 자신과 연결되면 위험해질 것이었어요. 정말로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새벽 하늘을 바라보며 은하는 절망에 잠겼습니다. 돈도 없고 가족의 지지도 없고 법적 위험까지 안고 있었어요. 도연의 증거들은 있지만 그것을 활용할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 같았어요. 진실을 지키려 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은하는 처음으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 4시. 은하는 아직도 잠들지 못한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어요. 눈물이 마르지 않았거든요. 테이블 위에는 온 가족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올 줄 몰랐어요. 도연도 은하도 모두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그 사진을 보며 자신에게 물었어요. 정말 옳은 선택을 한 걸까요? 각서에 서명했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텐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린 걸까요? 가족을 이런 위험에 빠뜨릴 권리가 자신에게 있었을까요? 핸드폰을 켜니 미확인 전화가 여러 통 있었어요. 동생 지민, 어머니, 그리고 모르는 번호들이었습니다. 아마 채권 추심 전화일 거였어요. 은하는 핸드폰을 다시 꺼버렸습니다. 지금은 누구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러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은하는 부엌으로 가서 찬물을 마셨어요. 목이 말랐지만 물이 쓴맛이 났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먹을 것이 별로 없었어요. 마지막 장을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소파로 돌아와 은하는 지난 2달을 돌이켜봤습니다. 도연의 사고부터 시작해서 이태경과의 만남, 그리고 회사에서의 은밀한 조사까지 모든 것이 악몽 같았어요. 은하는 도연이 수집한 모든 증거들이 담긴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됐어요.
이태경의 녹음 파일, 부정한 자금 흐름, 환경 파괴 증거들까지 결정적인 자료들이었지만 지금은 아무 소용이 없어 보였습니다. 새벽 5시가 넘어가자 은하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버텨왔지만 이제는 정말 한계였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은하는 문득 깨달았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고 했다는 것을요. 도연을 구하고 가족을 지키고 진실을 밝히려고 애썼지만 결국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침 7시가 되어서야 은하는 조금씩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창밖이 밝아지면서 마음도 조금 차분해졌어요. 지금 상황을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연이었어요. 일주일 후면 치료비 지원이 중단됩니다. 그 전에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은하는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할 수 있는 일들을 적어보기 시작했어요. 우선 집을 담보로 대출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겠지만 당장 며칠은 버틸 수 있을 거였어요. 다음으로는 증거 자료들이었어요. 박상민에게 직접 연락하기는 위험했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시민단체나 언론사에 익명으로 제보하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니 막막했습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이런 복잡한 증거들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오전 9시가 되자 은하는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비록 해결책이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우선 병원에 가서 도연과 상의해 봐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지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봐야 했어요. 도연과 함께라면 뭔가 아이디어가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집을 나서면서 은하는 아침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차갑고 맑은 공기가 조금이나마 정신을 맑게 해줬어요. 아직 살아있고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면서 은하는 생각했어요. 김 교수가 말했던 끈기. 끝까지 버티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비록 방법은 확실하지 않지만 아직 시간은 남아 있었어요. 전철을 타고 가면서 은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 도연을 만나서 함께 대책을 세워봐야 했어요. 혼자서는 어렵지만 둘이 함께라면 뭔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병원에 도착하기 전까지 은하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도연이 그렇게 애써서 모은 증거들을 헛되이 할 수는 없었습니다. 중환자실 입구에서 은하는 잠시 멈춰 섰어요. 도연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절망적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할 것인지 아니면 희망적으로 포장해서 말할 것인지 고민됐습니다. 결국 사실대로 말하기로 했어요. 도연도 알 권리가 있었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은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도연을 보는 순간 은하는 조금이나마 안도감을 느꼈어요. 적어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이지만 함께 이겨내야 할 사람이 있었어요. 병실에 들어선 은하를 보고 도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밤새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거든요. 은하는 의자에 앉아 어제 있었던 모든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회사에서의 최후 통첩, 손해배상 소송, 그리고 치료비 지원 중단까지 말이에요. 도연은 조용히 들으며 때로는 분노를, 때로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은하의 이야기가 끝나자 도연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미안하다고 했어요. 은하는 도연의 손을 잡으며 그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일이라고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들어와서 말했어요. 박상민 변호사라는 분이 어제부터 계속 면회를 요청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다며 꼭 만나야 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은하와 도연은 놀랐습니다. 박상민이 직접 나타난 것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이태경의 지시로 온 것은 아닐까요? 간호사는 오후 2시에 다시 오겠다고 했다며 만날 건지 물어봤어요. 은하와 도연은 잠시 고민했지만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외면할 여유는 없었어요. 오전 중에 은하는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도연의 개인 물품들이 아직 경찰서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사고 직후 혼란스러워서 미처 찾아오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사고 조사가 마무리되어서 유족이 요청하면 개인 물품을 돌려준다고 했어요. 은하는 도연의 지갑과 휴대폰, 그리고 기타 소지품들을 받았습니다. 지갑을 확인해 보니 여러 명함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학교 동창회 모임에서 받은 명함이 눈에 띄었습니다. 중앙일보 사회부 최민호 기자라고 적혀 있었어요. 도연이 평소 인맥 관리를 꼼꼼히 하는 성격이라 버리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은하는 작은 희망을 느꼈어요. 혹시 언론을 통해 이 문제를 알릴 수 있을까요? 하지만 기자에게 연락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오후 2시에 박상민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조심스럽고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은하와 도연을 번갈아 보더니 안전한 곳에서 이야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세 사람은 병원 카페테리아 구석진 자리로 갔어요. 박상민은 주변을 살핀 후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태경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상황이 너무 심각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박상민은 지난 며칠간 많은 고민을 했다고 털어놨어요. 법무법인에서 일하면서 이런 부당한 일에 연루되는 것이 괴로웠다고 했습니다. 특히 은하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박상민도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태경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상민이 제안한 것은 단계적인 대응이었어요. 우선 은하의 법적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다음으로는 수집한 증거들을 활용하는 방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성급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은하는 최민호 기자의 명함을 보여주며 언론을 통한 폭로를 제안했어요. 박상민은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법적 대응과 언론 보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효과적이라고 조언했어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박상민은 우선 일주일 정도 시간을 두고 준비하자고 제안했어요. 그 사이에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증거 자료들을 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은하는 그 시간 동안 최민호 기자와 접촉해 보기로 했어요. 도연의 대학 동기라는 연결고리를 활용해서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했습니다. 도연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증언 준비와 추가 자료 정리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위험했습니다. 박상민은 이태경이 대응에 나서면 더욱 악랄한 수단을 쓸 수도 있다고 경고했어요. 특히 은하의 신변 안전이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어요.
은하는 당분간 집보다는 병원 근처에서 지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연 곁에 있으면서 서로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박상민은 정기적인 연락 방법도 정했습니다. 직접 통화는 위험하니까 중간 매개체를 통해 소식을 주고받기로 했어요. 병원 간호사나 다른 방법을 활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역할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헤어졌습니다. 박상민은 법적 대응 준비를, 은하는 언론 접촉을, 도연은 자료 정리를 담당하기로 했어요. 은하는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혼자가 아니었어요. 아직 위험하고 불확실하지만 적어도 함께 싸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면서 은하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어요. 혹시 감시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숨어 있기만 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하는 최민호 기자에게 어떻게 연락할지 고민했습니다. 도연의 동기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승부가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고통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했어요. 은하는 각오를 단단히 다지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일주일 후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박상민은 약속대로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했고, 은하는 최민호 기자와의 접촉에 성공했어요. 이제 마지막 결전을 위한 모든 조각이 맞춰진 상태였습니다. 최민호 기자는 도연의 대학 동기라는 연결고리 덕분에 신뢰를 보여줬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지만 은하가 제공한 증거 자료를 보고는 크게 놀랐습니다. 특히 이태경의 녹음 파일을 들었을 때는 이것이 엄청난 특종이 될 거라며 관심을 보였어요. 박상민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검찰에 제출할 고발장을 완성했고 모든 증거 자료를 법적으로 검토했어요. 동시에 은하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반박 자료도 준비했습니다. 화요일 아침 작전이 시작되었어요. 박상민이 먼저 검찰청에 가서 이태경과 태광그룹을 상대로 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부정한 자금 흐름, 환경 영향평가 조작, 그리고 내부 고발자 협박까지 모든 혐의를 포함한 고발이었어요. 같은 날 최민호 기자는 편집국에서 특종 기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태광그룹의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관련 비리를 다루는 기사였어요. 하지만 언론사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즉시 보도하지는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검찰에서 내부 검토를 거쳐 수사 개시를 결정했어요. 제출된 증거들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공식 발표는 더 신중하게 진행하기로 했어요. 일주일 후 검찰이 태광그룹 관련 수사 착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중앙일보에서 최민호 기자의 기사가 게시되었어요. 제목은 태광그룹 신도시 개발 의혹 제기였습니다. 단정적 표현보다는 의혹 제기 수준으로 신중하게 작성되었어요. 이태경은 회사에서 이 소식을 접했습니다. 비서가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 소식을 전했어요. 이태경은 당황했지만 즉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무팀을 소집해서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언론사에 반박 자료를 보냈어요. 이태경 측의 반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유능한 변호사들을 고용해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특히 은하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개인적 원한에 의한 모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언론전도 치열하게 벌어졌어요. 한 달여가 지나고 나서야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태광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행되었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시작되었어요. 이태경도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은하는 병원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어요. TV 뉴스에서
태광그룹 건물에 수사관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감개무량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과정은 생각보다 길고 복잡했습니다. 이태경 측에서 강력하게 반발했고 증거의 적법성 문제도 제기되었어요. 특히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 능력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박상민은 은하에게 인내심을 가지라고 조언했어요. 법적 절차는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에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위로했습니다. 검찰도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2달 후 검찰이 이태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업무상 배임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였어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아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은하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박상민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추가 증거들도 확보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한편 태광그룹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주주들과 이사진들이 이태경의 경영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어요. 회사 이미지 실추와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반년이 지나고 나서야 결정적인 전환점이 왔습니다. 검찰이 추가 증거를 확보해서 이태경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어요. 동시에 태광그룹 이사회에서는 이태경을 해임하고 새로운 경영진을 선임했습니다. 새로운 경영진은 과거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어요. 은하를 상대로 한 모든 소송을 취하했고 도연의 치료비 지원도 재개했습니다. 심지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까지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은하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거였어요. 도연도 회복이 빨라져서 곧 퇴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정희도 찾아왔어요. 그동안 은하를 의심하고 원망했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진실을 알게 되었다며 은하의 용기를 칭찬했어요. 최민호 기자는 후속 기사에서 은하를 조명했습니다. 개인적인 위험을 감수하고도 진실을 지켜낸 평범한 시민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박상민은 이번 사건으로 많은 것을 배웠다고 고백했어요. 앞으로는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만 그도 이태경과 함께 일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몇 달 후 도연이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하와 함께 병원을 나서는 도연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있었어요. 긴 시련이 마침내 끝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하는 생각했어요. 때로는 옳은 일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진실이 밝혀진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이에요.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8개월 후 은하는 다시 같은 병원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이유였어요. 도연의 정기 검진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8개월 전 절망에 빠져 앉아 있던 그 복도가 이제는 희망의 공간으로 느껴졌어요. 도연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아직 완전한 사회 복귀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의사는 인지 기능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체력과 집중력은 천천히 회복해야 한다고 조언했어요. 다행히 모든 지표가 꾸준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검진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었어요. 의사는 이 정도 회복 속도라면 몇 개월 후에는 가벼운 업무부터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은하와 도연은 서로 손을 잡고 안도의 미소를 지었어요. 복도를 걸으며 은하는 8개월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어요. 남편은 의식불명이었고
돈은 없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병원 로비에서 김 교수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은하를 보고 반갑게 인사하며 안부를 물어봤어요. 도연의 꾸준한 회복 소식을 듣고 정말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가 말했어요. 처음에 치료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끈기의 문제라고 했던 말을 기억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은하는 그 말이 자신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다고 대답했어요. 끝까지 버틴 마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은하와 도연은 근처 카페에 들렀어요. 8개월 전 절망적인 마음으로 혼자 앉아있던 그 카페였습니다. 이제는 도연과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시며 천천히 미래를 준비할 수 있었어요. 도연이 은하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쓰러졌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위험을 감수한 용기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은하는 도연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자신도 많이 배웠다고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두 사람은 지난 8개월을 돌아봤습니다. 이태경은 1심에서 업무상 배임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어요.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지만 형량이 줄어들더라도 상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 확실했습니다. 태광그룹은 새로운 경영진 하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투명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은하와 도연에게는 치료비 전액 지원과 함께 생활 안정을 위한 월 지원금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5년간 월 300만 원의 생활비 지원과 도연의 완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 프로그램 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로 약속했어요. 또한 이번 사태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박상민은 약속대로 시민을 위한 변호사가 되었어요. 작은 법무사무소를 열어서 서민들의 법적 문제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이태경 사건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에 협조해서 별다른 처벌은 받지 않았어요. 최민호 기자는 이 사건 보도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시민의 제보를 바탕으로 권력의 비리를 밝혀낸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탐사보도 부문 언론상 후보에 올랐어요. 지금도 사회 정의를 위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정의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언론을 통해 진실을 알게 된 후 은하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이제는 도연과 은하를 자랑스러워하며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동생 지민은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누나가 지켜줬던 것에 감사하며 이제는 자신이 가족을 돕겠다고 다짐했어요. 어머니의 병원비도 곧 지민이 담당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집에서 은하는 작은 수첩에 오늘 있었던 일을 적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좋은 소식, 도연과 나눈 대화,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요즘 습관이 되었어요. 오늘 수첩에 은하는 이렇게 썼어요. 8개월 전 나는 병원 복도에서 내 인생의 겨울을 처음 보았다고 했다. 하지만 이제 알겠다. 그 겨울이 있었기에 지금의 봄이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도연이 옆에 앉아서 은하의 글을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했어요. 아직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함께라면 천천히라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은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에게는 끝까지 버티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고
앞으로도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해줄 거라고 말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시련을 함께 겪으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비록 앞으로도 회복의 여정이 계속되겠지만 함께라면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8개월 전에는 저 불빛들이 멀고 차갑게 느껴졌었는데 이제는 따뜻하고 희망적으로 보였습니다. 같은 풍경이지만 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은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끝까지 버틴 마음이 우리를 이곳까지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도연과 함께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함께라면 두렵지 않았습니다. 긴 시련의 터널을 지나는 중이지만 이미 빛을 찾은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향한 여정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때로는 진실을 밝히는 일보다 그 진실을 끝까지 붙잡고 버티는 일이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은하와 도연은 모든 걸 잃은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 고통 속에서 서로를 지키는 힘을 배웠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지켜낼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단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용기가 모든 어둠을 이겨냈습니다.